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2024년 2월 14일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가 끝나면 언제나 온 언론사가 전부 다 여론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설 민심이 어땠다는 둥,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설 밥상에 올랐다는 둥, 여론의 항배를 가름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추석 때도 그렇고요. 설 때도 그렇고요. 끝나자마자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설이 시작되기 전에 한 4군데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의 모든 그런 그 추세선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혹은 오차 범위에서 앞서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와 각축전을 벌인다거나 혹은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리얼미터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이제 설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되는데 역시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리얼미터도 지금 최초로 1%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각축전을 벌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고착화됐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거의 2개월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막말을 한다거나 또는 부정적인 언급을 한다거나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없었다는 점. 물론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역시 빠르게 수습됐다는 점.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진보보다 안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치, 지속 가능한 의제 이런 부분에서 진보보다 보수를 선택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 혁신에서 지금 국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천 잡음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대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재인파와 그다음에 이재명파, 친문과 친명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 전쟁터에 조국의 오물의 강이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후한무치한 이 조국의 신당 창당과 관련돼서 준엄하게 비판하는 것이야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만 저는 좀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조국의 신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인데요. 물론 많은 정치평론가와 또 이 아투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빤히 들여다보시겠지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조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국 사태 때를 기억해 보시지요. 와,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는 사태를 목격하셨을 겁니다. 서초동에서 100만이 모였고 또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 이런 그런 그 세과시의 진영 충돌 이렇게 표현되는 조국 사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일정 정도의 조국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조국이 이 책만 내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조국에 따른 지금
저 유튜버가 돼 있죠. 크리에이터가 돼서 수십만의 그런 구독자가 뭐 있는 그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으로만 수억 원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와, 이 가족들은 정말 돈 버는 방법은 뭐 재주가 있나 봅니다. 어찌됐든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조국은 창당을 선언을 한 겁니다. 즉 조국은 원래 지난 연말부터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재판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지지자들을 계속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였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올 연초까지도 뭐 집필 활동에 또는 강연 활동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급기야 창당 얘기가 나오게 된 건 바로 이재명이 준연동형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 연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로 조국의 창당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조국의 창당과 관련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재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가 얼마나 코미디 같은 그런 그 결정인지 바로 조국 같은 사람을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날카로운 정치 감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타쌍피 죄송합니다. 제가 화투 얘기를 해서 일거양득 일석이조 즉 하나의 돌을 던져서 양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수를 둔 겁니다. 바로 조국의 이 창당 선언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이재명의 지금 꼼수를 드러내는 그런 수를 했죠.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감각 즉 이게 약한 골이다. 이제 이 민주당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조국의 창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조국의 창당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일단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지요. 문재인을 찾아갑니다. 조국과 문재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위선자라는 측면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선한 얼굴을 한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온갖 꼼수를 두면서 또 사실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둘 다 법조인 물론 한 사람은 뭐 법조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법학과 교수일 뿐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한 사람은 법을 가르치고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그런 그 법을 회피하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한쪽은 자신들의 가족의 어떤 뭐 안위나 혹은 또는 뭐 입시나 또는 취직이나 이런 것들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한 사람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고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지요. 청와대 8개 조직 부처는 아니죠. 8개 시를 동원을 해서 말이지요. 이런 자들이 이번에 조국 창당을 빌미로 해서 다시 만납니다. 서로 끌어안고요. 문재인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했지요. 지난 12일 날 손을 잡고 포즈도 취하고요. 그래서 마치 승인 받으러 간 그런 그 장관인 양 현직 대통령한테 무언가를 승인 결제 받으러 간 장관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참 가관입니다. 문재인한테는 공천권도 없고 창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도와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한테 허락을 받으러 간다? 왜겠습니까? 사진 한 장 박으러 간 거죠. 그리고 친문들을
묶어두려고 한 거지요. 문재인은 어쨌든 아이고 당연하다라고 응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조국 방문 직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지영의 신간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한 달 전쯤 온 언론에서 공지영의 신간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공지영은 책을 낼 때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낼 때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진보의 환멸을 느꼈다. 진보의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인터뷰를 딸 수 있고 또 자기 책이 팔린다는 걸 잘 압니다.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몰랐다. 그 조국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범법 행위를 했더라.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반성만 했어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말이 있죠. 진중권, 그때 당시에 조국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진중권에게 굉장히 험한 소리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진중권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진중권도 그걸 받아들인 양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가관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공지영의 이런 뭐 변심 내지는 뭐 전향 뭐 이런 것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뭐 책 낼 때마다 꼭 인터뷰에서 그런 식의 어떤 뭐 반성, 성찰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꼭 주목을 받고 책을 팔았으니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공지영의 신간을 추천을 합니다. 신간 참 기가 막히지요. 평산 책방에서 이제 있으면서 평산 책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신간을 소개를 하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지영의 치열함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그가 상처받는 모습이 안쓰럽고 외로움이 그를 더욱 자유롭게 했고 내면을 더 단단하게 했으며 신앙적인 영성을 더 깊게 했음을 확인하면서 진실은 외로운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마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단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워진다라는 내용으로 공지영을 지금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국의 예방이 갑작스럽게 전화 걸어서 오늘 좀 이따 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며칠 전부터 약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빤히 아는 문재인이 조국을 공개적으로 디스한 공지영을 이렇게 공지영의 책을 이렇게 선전을 해 줍니다. 바로 조국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또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조국, 아이고 멘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조국 일가는 멘탈 강합니다. 자기가 디스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마치 문재인과 한편이냐 포즈를 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창당 선언하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마 조국은 이제 매일같이 언론에 등장을 할 겁니다. 기자들은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SNS를 맨날 들여다볼 거고요. 또 모릅니다. 어떤 종편이나 어떤 방송국에서는 조국을 등장시켜서 아마 인터뷰도 할 겁니다. 조국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찌됐든 자신이 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국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나와준 서초동의 100만 인파를 다시 한번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번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좀 더 가열차게 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난을 쏟아내는 제3지대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또는 이재명이라든지 이들보다 자신한테 와서 인터뷰를 따고 또 자신의 SNS를 들여다볼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들끼리 경쟁을 벌일 겁니다. 아이고 누가 더 극렬한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공격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지금 폭격을 맞은 양 쑥대밭입니다. 박홍근이 왜 지금 등장을 하냐 하면 박홍근은 지금 비례대표 그 연합 그러니까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연합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추진 단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각각의 소수 정당들과 시민 단체의 사람들을 만나서 조율을 하고 순번을 조율을 하고 또 누구를 할 것인가를 조율을 하는 그런 당사자입니다. 박홍근이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과 관련해서요. 조국을 다시 손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목소리만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 정청래. 정청래 별명이 보수의 희망이잖아요. 보수가 어려울 때마다 보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청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조국과 관련해서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조국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참 정청래답습니다. 자, 정청래는 왜 이런 발언을 하고 박홍근은 왜 그런 발언을 할까요?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있는 그런 민주당 사람이라면 박홍근의 이야기가 천번만번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은요, 이미 오래전에 경선을 치르거나 대선을 치르거나 지선을 치를 때 참 지방선거를 치르거나 할 때 이미 조국의 강을 건넜다. 물론 대선 때도 그랬어요. 대선 때도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요. 그런데 언론 이미 조국이 창당을 하면서 조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까 민주당과 시민단체와 소수 정당들이 주도하는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실상 자기 신이 당을 막 그 지지세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서 순번만 제대로 받으면 약 한 15석에서 많게는 20석까지 이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을 통해서 마찬가지고요. 이제 순번 싸움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골치 아프게 돈 들여서 거대 그런 어떤 뭐 창당 대회라든지 혹은 5개의 지역에 그런 어떤 추진 창당 준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졌다. 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근은 일단 선부터 그어야죠. 왜냐하면 박홍근은 조국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그런 그 집단과 부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뭐 조율을 해서 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국이 만약에 여기 포함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순번을 몇 번을 달라 어쩐다 하면서 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홍근은 선부터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청래는 다르지요, 입장이. 정청래는 자신이 살 길은 강성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길이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계속 메신저로서 인터뷰도 들어오고 또 자신이 한마디 하면 그게 기사화되고 또 자신에게 계속 권리당원들이 지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 그러니까 2인자 권력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얘기를 골라서 지금 쏟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민주당 이렇게 지금 각각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역시 입장이 곤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자가 말을 바꾸는 거야 뭐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미 대선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조국 사태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고 또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시켜드렸다며 고개를 거듭 숙였습니다.
있었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의 강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고 모래지옥처럼 또다시 늪에 빠져들 경우 구도 전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또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 하면 바로 당권입니다. 지금 임종석을 견제하고 내쫓으려고 되게 노력 중이잖아요. 사실 임종석을 완전히 타깃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정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윤건영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윤영찬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도종환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자들보다 임종석을 갖고 계속 지금 갈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바로 임종석이 상징이 될 수 있다. 비명,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친명이 이렇게 득세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친명은 21대 총선에서 몇 명 없어요. 당시에 경기도지사인데 자기 사람 얼마나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당은 거의 친문들 일색이었어요. 물론 친문에 찐문도 있고 또 낮에만 친문도 있고 별의별 친문들이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제명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왜냐하면 해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를 동원을 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수사 왜 안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고인을 아주 폄하하고 굉장히 정말 모욕을 줬거든요. 그때마다 이재명은 좋아요라는 멘션을 그때 올렸어요. 그러니까 친문들이 이재명 제명하라 난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런 친문들이 득식을 되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부분을 공천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재명을 대신해서 온갖 친명들이 임종석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까지도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임종석을 지금 겨냥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물론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임종석을 마치 무슨 지금 보호하려고 띄워주는 것 같이 들리시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권 때문이에요.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친문이었던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다 친명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심점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홍영표, 카리스마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요. 누가 전해철, 이 사람이 삼철 중에 한 사람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면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전해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해화 완전히 와해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좀 다르지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했고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워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어쨌든 언론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586의 상징이죠. 한총련 의장 시절에 한총련이었나요? 그때 당시가? 갑자기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전대협은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서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 커다란 어떤 그런 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윗세대 이인영, 우상호 이 윗세대를 대신해서 586의 상징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요? 만약에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8월 달에 물러나야 되는데 이재명이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탄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때까지 만약 버티고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당권을 내려놓는 순간 아무도 자신한테 어떤 방탄에 앞장서지 않을 거다. 그때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릴 때 비명계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임종석이 구심점으로 나서서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은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화된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싹은 미리 짓밟아버리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으로 조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과 자신은 사실 같은 운명이지요. 어떤 운명이요? 사법 리스크. 한쪽은 대법 판결이 남아있고 한쪽은 뭐 수많은 재판들이 아직도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일단 뭐 감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뻔뻔스럽잖아요. 지금 이 얼굴의 두께는 서로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두꺼운 깊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뭐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이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감옥에 가서도 어쨌든 금배지가 떨어지더라도 자신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할 겁니다. 조국도 만약에 대법에서 뭐 그 집행유예 정도로 나온다. 아니, 대법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실 원심 파기죠. 그래서 고법으로 다시 뭐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사실은 뭐 기대할 게 없죠. 그대로 구속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꿈은 뭘까요? 어찌됐든 한번 이렇게 그 정치를 한다고 나섰으면 아마 자신의 어떤 그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까지 꿈을 꿀 겁니다. 일단 조국이 들어와서 금배지를 단 순간부터 조국과 관련된 그런 세가 형성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옥바라지만 해야 되는데 조국 옥바라지까지 특정 세력이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이 바라볼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의 머리는 복잡할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박홍근이 매일 회의를 해야 하는 바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위해서 같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줄여서 연합정치시민회의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공동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박서군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직업이 공동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단체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 이름들 다 뻔합니다. 세월호 관련된 단체, 또 이태원 참사 운운하는 단체, 또 조국 수호 단체, 뭐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뭐 아휴, 광우병부터 시작을 할까요? 광우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까지 모든,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를 이끄는 단체, 이 모든 단체들의 공동 대표가 바로 박서군입니다. 박서군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옆에 공동 대표라는 시민단체의, 그 사람들도 역시 지금 얘기한 모든 그런 좌파 단체, 종북 단체, 또 반정부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단체 하다가 한 이름이 있죠? 조국 수호 단체. 바로 이 연합정치 위한 시민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 수호에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나 아이고 조국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만약에 종용을 하고 버틴다면 상당히 이 상황은 또 미묘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의 머리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요. 이재명의 결정 장애 증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고작해야 2개월 정도밖에 정치에 입문한 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고리가 무엇이냐? 딱 캐치를 해서 바로 조국의 강, 즉 조국을 공격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재명까지, 이재명의 지금 이 판단까지, 또 이재명의 선거제도까지, 그래서 이재명의 그런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이름의 비례정당, 즉 위성정당에 대해서 미리 조국을 고리로 해서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정치 감각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전 명령도 이겁니다. 문재인도 버린 조국이 민주당의 구멍이다. 구멍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치열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투, 오늘의 일면 톱입니다. 오늘의 일면 톱은 윤석열 대통령 기사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방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를 합니다. 이번에 부산을 내려갔군요. 9월 14일 날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선포한 이후에 다시 이제 부산을 내려간 셈이 됐습니다.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바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를 했지요. 자, 부산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뭐 여러 가지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교육 환경 부분 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바로 금융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 물류도 있지만 금융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산업은행의 본사의 이 부산 이전, 이게 시급한 과제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은행법과 산업은행 관련법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본사는 서울에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사실 정부의 국책은행 있잖아요. 국책은행을 정부가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법 한 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이것을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은 이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산업법 개정 이전 개정 전이라도 산업은행 부산지점이 영원함을 아우르는 영업총괄본부로 기능하게끔 추진하라라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부산과 관련돼서 또 부산 경남과 관련돼서 표를 얻기 싫은가 봅니다. 뭐 산업은행만이 아니에요. 부산 경남과 관련된 그 어떤 정책 공약도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아이고 뭐 부산 경남은 내가 신경 쓸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나는 찐명만 있으면 돼. 근데 부산 경남에서 찐명이 있냐? 다 친문이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오늘의 일면 톱까지였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언제나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리 오셔서 한참은 기다리시는데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요. 자, 김희석 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지방에 좀 내려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네. 저 오늘 말씀 나눌 건국전쟁 아하.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네.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건국전쟁과 관련된 칼럼 예. 많이 지금 오늘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유석호 칼럼도 그렇고요. 예. 또 이제 다른 언론이지만 조선일보지만 김일성의 아이들을 위한 영화 건국전쟁 또 건국전쟁 신드롬을 일으키다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건국전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참 위대한 지도자를 가진 행운아들이야. 네. 그런데 그걸 사실 보면 90병생인데 네네. 어릴 때는 서당에 다니셨죠. 네. 그리고는 이제 과거 제가 가보경이 폐지되니까 네. 그 신학문을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사들로부터 그렇죠.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예, 배제학당에 다니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한성 또
새로운 문물에 눈 뜨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네. 저 불온한 세력이 이렇게 한성 감옥에 네, 젊은 나이에 투옥됐다고. 투옥돼갖고 거의 뭐 그런데 거기서 개종을 하고 독립정신이라는 네. 그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그 새로운 역사 계몽주의 시대 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말하는 자유 어떤 새로운 시대를 네. 이제 그때 이제 한참 피어났던 사상들을 다 흡수했던 그런 기록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그런 기록을 남기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90을 사시면서 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말하자면 독립 운동을 외교적으로 33년간 예. 그러시고 독립운동을. 그렇게 펼치면서 절절하게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독립을 해야 하겠다는 그 꿈을 꿨던 사람 네. 실현을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그 과정들을 비록 그 단편적이긴 하지만 영화를 네. 보면서 네. 참 대단하신 네. 세계적으로도 네. 이론가이자 또 실천가였고 네. 그런 분을 가지는 행운을 우리는 누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승만 대통령 천재였잖아요. 그렇죠. 천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당에 다녔던 그런 그 조선시대 때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서양 문물로 변하면서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그렇게 그렇죠. 5년 이내로 예. 뭐 석박사를 그대로 다 할 거기서 수 있는. 거기서 공부한 것도 뭐 해상에서 그 해상이라는 공간이 또 저기 누구의 영토도 아닌 그런 공간에서 이제 네. 어떤 식으로 해상에서 그 말하자면 평화로운 그걸 네. 위한 그런 거에 관한 논문을 쓰셨어요. 그 네, 논문 네. 자체도.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일본이 조만간 이제 미국을 칠 거고 네. 그때 한국 독립의 기회가 온다. 이것까지 내다보셨더라고요. 진중한 폭격까지도 예언을 했고.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온다는 것까지 내다보고 예. 그걸 추진했고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그렇죠. 무엇을 할 지금 것이냐라는 걸 그런 게 이야기했고. 그걸 이제 보았고 사실은 다른 분들은 그 되든 안 되든 예를 들면 무장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저는 절대로 그분들이 업적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네네. 그런 것까지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셨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예. 어떤 그런 것들을 예.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좀 다르셨던 분이죠. 그렇죠. 한 번 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예. 현실적으로 예. 그 문제를 나름대로 꿰뚫어 보시고 실제로 또 생각이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가 다 갖고 그런 건데 예. 이루어내셨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이렇게까지 많은 예. 분들의 예.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방영 운동, 그러니까 반향을 관남 운동, 예, 그러니까 예. 반향을 어마어마하게 더군다나 우리가 하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그 선입견 또는 세뇌 이런 예, 것들 예. 때문에 예. 정말 설마 했어요. 예. 10만 넘어가도 정말 다행이다. 예.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50만이 뭐 넘고요. 그런 말 나오죠.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신드롬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약한 수준이 낮아져 버린 정치를 네. 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대조되는 네. 정말 훌륭한 어떤 따라야 할 모델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가졌었는데 음흠. 그걸 이렇게 접하고서 오는 어떤 그런 대비 충격 그다음에 미안함 그 홀대했던 이때까지 건국 대통령을 너무나 홀대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후기 있잖아요. 건국전쟁 후기가 전부 다 반성문처럼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너무 몰랐구나. 몰랐다. 예. 그리고 건국 과정도 몰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고 예.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몰랐고 예. 그런 어떤 예. 이 참회 같은 예.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다큐가 동시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신기원의 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품으로만 한번 말씀을 해봐 주세요. 작품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만 부여하고 있지만 작품도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완전히 운다고 무엇에 그렇게 다들 감동해서 우시는 건가요? 글쎄 그게 저도 이제 거꾸로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좀 생각한 게 있고 사람마다 다 네네네. 당연히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닿았느냐면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저기 연구소나 이런 데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윌슨의 어떤 민족 자결주의라는 사상, 그 다음에 어떤 평화, 칸트의 그 영구 평화론 이런 것들도 흡수하셨던 분이고,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이론적인 것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런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의 하나로 그 당시에 한국이란 나라는 아예 사라졌는데 어디 그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 그 포스트 옛날 포스트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기가 오른쪽 귀퉁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스포일러를 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활동을 하신 거죠. 그게 나름대로 의지가 있음을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그런 걸 원하고 있다는 걸 갖다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지독하게 노력을 꾸준히 하셨던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참 저분이 그냥 단순히 책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사실은 좌절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기 쉬운데 사실은 식민지의 지식인이라는 게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걸 하시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부정선거 문제로 그 학생들이 다쳐갖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로 그 독재자나 이런 붙이기 어려운 게 보통 권력에 집착을 하는 분 같았으면 내가 가르친 민주주의 덕분에 이 학생들이 일어서 누가 이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다치겠냐면 며칠 뒤에 그대로 하야를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지독하게 표면을 당하신 게 아닌가.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참여의 글 중에 그것도 많더라고요. 부정선거 사실 그건 잘못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때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고 부통령 선거였고 또 7인 회의 그렇게 내무장관을 포함해서 그들이 획책한 부분이다. 물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자의 위치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완전히 뭐 부정선거로 획책한 주범인 것처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덕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참 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집요하다는 게 좋은 의미로 정말 자료들을 우리가 못 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카 퍼레이드 장면 대단히 많이 이야기가 되던데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 원수로는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원 합동 연설도 하시고 그다음에 뉴욕 가셔서 뉴욕시에서 카퍼레이드를 외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어디서 읽은 바로는 그게 국내에도 자료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삭제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도 국가기록원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직접 그걸 수소문해서 이번에 찾아서 그 장면들을 재생해 냈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어쨌든 김덕영 감독한테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N차 관람이라고 해서 계속 저도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이게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이 가족들 손을 붙잡고, 관람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예. 관람객들에게도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예. 예. 그게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시장에서 뭔가 구매를 해준다는 의미는 네. 그걸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 만들어야 많이 팔리고 네. 그런 물건이 더 나오게 하기 원한다면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런 N차 관람 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좀 정체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예, 이승만 예. 기념관도 예. 이번에 이 영화에 어떤 좀 힘을 얻지 얻어서. 않을까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모델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의 국부로서 네네. 우리한테 뚜렷한 여러 가지 인상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되라고 했는데도 또 왕 추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네. 안 한다 그랬고 등등 해갖고 저희만 해도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좋은 기업으로 예. 아니, 장기 집권 하라 했는데도 6개월 전에 이미 예,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 예. 장군으로 나 그만둔다. 예. 라고 선언한 것도 하여튼 뭐 인상적이고요. 그렇듯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면시키는 이상한 네. 것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네. 좀 이렇게 바뀌어져 왜곡된 게 팩트를 중심으로 다시 네. 좀 그렇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관 같은 게 좀 네.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감동을 받으신 분들 이승만 기념관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예.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사설 예. 조선일보 사설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저도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예. 싶었어요. 올트먼 예. 오픈 AI죠. 그러니까 챗 GPT 예, 개발. 예. 이 올트먼이 샘 올트먼이 CEO인데 예. AI용 반도체 자그마치 9,3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예. 이야, 7조 달러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예. TSMC에 맡기겠다. 예. 이게 우리 삼성 어떡하죠?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주기를 잘 맞추면서 즉각 시장에서 필요한 걸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그 오너 체제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네. 있는데 그래서 작은 조그만 데서 오너가 아닌 임명된 CEO나 이런 사람들은 감히 전문 경영이. 전문 경영이 그 사람 월급 사장. 월급 사장. 예. 그 사람들은 뭐 단기적인 성과에 뭐 1년 뭐 안 그러면 해야 자기 되니까. 잘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못 하는데 우리 강점이 드러난 그런 분야인데 네. 이게 이제 판이 여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7조 달러, 9,300조 원을 부어 쏟아붓는데 이게 AI 관련한 그런 투자니까 예. 여기의 판에 같이 노는데 소외돼 버리면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틈새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빨리 파악해서 자기도 결정을 해서 네. 그 흐름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야 이제 같이 성공으로도 과실도 같이 따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전쟁이라는 표현 저는 잘 안 씁니다만 네. 전쟁은 서로 죽이는 거지만 예. 시장은 서로 교환하는 살리고. 게 서로가 살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치열함을 비유하자면 이것도 네. 일종의 합종 연횡이 다시 어떤 이루어져야 기업하고 뭐 되겠죠. 서로 예. 연합을 누구하고 하고 이런 게 막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 비슷한 곳인데 예. 지금 안타까운 게 검찰이 또 항소 또 예. 그렇게 해갖고 예. 또 거기에 이재용 회장에 거기에 대한. 또 묶어놓고 이러면 지금 이 판을 갖다가 이게 단순히 진짜 삼성이 뭐 조그만 기업이고 네. 저 한국 그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적으면 네네. 그거야 뭐 크게 우리가 뭐 신경을 안 쓰더라도 큰 네.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는 뭐 그냥 한국 그 산업 지도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네. 거기에 달려 있는 그런 중차는 시기인데 이게 지금 또 그런데 또 발목 묶여갖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정말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대리인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검찰도 문제지만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지금 법을 고치는 것도 한참 뒤늦게 승인을 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력, 반도체 인력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도권 규제, 수도권 대학들 규제한다 쉬고,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들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발목 딱 잡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들 외국의 좋은 기업을 국내에 끌고 오겠다고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그 이전에 국내에 세계 유수적인 기업이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세계로 더 뻗어나가고 더 우리한테 고부가 가치 양질의 일자리 만들게 그렇게 팍팍 밀어주면 좀 뭐가 더 나는 게 또 아닌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은 삼성에 들어가기로 하고 또 미국에 유학 가기로 하고 반미하고 반재벌 얘기하면서 그게 민주당의 위선 아닌가? 참 그걸 참 안 그래도 저기 미국 친구 하나가 막 이란 애들을 약간 비판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미국 비판하면서 미제국주의라 그러면서 왜 미국 와서 유학하면서 그런 식으로 미국 와서 반미 그런 거 하면서 미국은 왜 왔냐고 그러던데 지금 그게 생각납니다. 그렇죠. 자, 관련된 칼럼을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죠. 최준선 교수 우리가 늘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또 법과 관련돼서 또 삼성과 관련돼서 많은 칼럼 써 주시는데 보니까 아니 무죄를 받은 뭐하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 이런 제목으로 지난 합병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지금 기사를 칼럼 써주셨어요.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최 교수님 전번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눴듯이 참 자주 기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학자시죠. 그래서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검찰력이라는 것도 국력을 향한데 뭔가 근데 그게 지금 사실 회계적으로 문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앞으로 이게 특히나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바이오 같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걸 평가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보통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과장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엄청나게 잘 될 것처럼 막 선전했는데 막상 투자해봤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아니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제일모직하고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됐던 게 부당 합병, 부당 회계 부정 이걸 가지고 했는데 회계 부정은 아니다. 분식 회계. 왜냐하면 이게 이미 그걸 할 때 이전에 합병을 할 때 분식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분식이 있었다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첫째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회계를 한 것도 회계상 잘못이 없다는 게 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당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문제만 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이 했듯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 위원회 대검찰청 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심사서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고집 부려서 억지로 해가지고 무리하게 하고 결국 얻은 게 피해자 삼성 측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결국은 주주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결국은 국민의 노후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 피해를 입힌 거고, 그런데 또다시 또 이걸 한다니까 참 조금 답답합니다. 조금 더, 좀 검찰이
조금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손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예. 사실 저는 무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했는데 최 교수가 사실 무죄가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아무도 예.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 문제를 또 이렇게 제기해서 또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소개시켜 예. 주시죠. 이 일본군 장교들과 절교한 독립운동가 이건 어떤 내용을 지금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신 건가요? 이게 뭐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그 네네. 덕분에 네. 제가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들어갔지만 네. 그 소개를 좀 하면 유석호 일본 안동군인데 네. 유린이란 분도 보니까 네. 그 안동군이더라고요. 아나키스트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참 독특하게 그 분야가 어떻게 됐든 이승만 대통령 같이 훌륭하신 또 측면 그런 분이 계시면 또 달리 네. 사람에 따라서는 세계 최초로 네. 아나키스트 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고 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까지 절연하게 된 그런 유림이란 분이 있던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떻게 돼서 그분이 아나키스트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아나키스트로 생각 사고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엄청난 그 사고 네. 그 나름대로 판단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을 넣게 된 건 우연이지만 네. 제가 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가 참 조상들 가운데 다시 연구해보고 생각해본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꼭 누가 뭐 올바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하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기회를 끝나기 전에 빌어서 아시아 투데이에서 네. 시리즈로 네. 유석춘 교수 네네. 이번에 건국전쟁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예. 그분한테 한 시리즈로 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그때는 기억에 남는데 좀 지나면 이게 그 연속성에서는 기록 그릴 만큼 오래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궁금할 때 뒤져보면 좀 그때 실제로 이랬구나 읽어볼 또 너무 두꺼운 책은 또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좀 많이 봐주십사. 약속을 해주시는군요. 건국전쟁에 지금 여운을 계속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여운이 그 영화 또 계속 보시지만 찾아볼 수 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연재를 한다. 연재를 좀 할 봐주십니다.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뒤늦게 이승만 대통령의 부미이는 게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늦었어도 사실은 바로 가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각을 바로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독립운동가로 지금 해서 뭐 한번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게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지금 독립운동가라고 했다면 이게 참 그렇죠. 이거 어떤 면에서는 반공을 워낙 뚜렷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는 약간 거기에 동조하거나 상당히 그걸 괜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보기를 후기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보수였던 분들도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한 중도나 또 일부 진보까지도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N차 관람을 하는 분들은 뭐 어떤 애국심 또 있겠지만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정말 좋다. 이건 진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2월 14일 초과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뭐 특별한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이런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엔 넘어버렸나. 아니죠. 아니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발렌타인데이야라고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2024년 2월 14일 이종훈의 HQ 이제 문을 닫을까 합니다. 저도 건국전쟁을 봤고요. 사실 또 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여의도에 그 몰이 있거든요. 그 몰에 가서 건국전쟁 시간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작은 불이지만 온 그런 세계를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이 다큐멘터리를 다시 관람을 하고 또 새로 관람을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종훈의 HQ 진짜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내일 송국권 영남일보 전 본부장님의 또 이 시간입니다. 내일도 아투TV 꼭 들어와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